오늘도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후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성장세가 정말 탄력적일 거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사실 이제 썸네일이 조금 자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게 썸네일 보고 영상을 봤는데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의 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미증시가 꺾인다, 이게 미국 증시가 그냥 완전히 막 무너져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투자처는 저는 미국 주식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은 전 변함이 없지만, 그 이후에 이제 완전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미국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구조적으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과정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뭐 한국도 비껴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 한국 역시도 조정이 나올 것이고 다 같이 힘든 시기를 겪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회복 국면으로 갔을 때 뭐 미국 증시가 안 간다가 아니라 미국 증시도 가는데, 한국 증시가 유난히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역시 이제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좀 과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거, 또 과하게 빠져나간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환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계속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미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다운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증시가 상승에 있어서 미증시를 한 차례 좀 이기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살짝 좀 자극적으로 했구나, 그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주식이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가야 되는지, 그러면은 한국 주식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발톱을 드러내야 될 때냐, 낚아채야 될 때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영상 컨텐츠, 제가 매주 진행해 드리고 있는 한 주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저의 견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업종부터 보시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여전히 빠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왔다고 그랬지 지금 바로 한국 증시가 기회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파도가 확 몰아치기 전에 쫙 돈이 빠져나가는 그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지금 그 전 단계, 한번 돈이 확 빠져나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 안에서 당분간 한국 시장은 정말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증시 역시도 어려울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간밤에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모두 이제 좀 보합권에 마무리를 하면서 상승을 뭐 되돌린다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빠졌고요. 뭐 나스닥 생명공학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 기반에는 뭐 마이크론도 시간으로 떨어졌던 거 그대로 이제 장중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줬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테슬라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하시는데, 저도 테슬라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트럼프 정권에서 엄청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텐데 테슬라가 안 좋겠습니까? 좀 장기적으로도 좋다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한 차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품이 좀 껴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트럼프 정권을 잡은 이후에 다음 달이죠, 1월, 그 전으로 해가지고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좀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해요. 솔직히 그걸 이제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언제 좀 부러져도 이상하진 않다.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장기적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항상 우리가 뭐든지 올라갈 때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건 없어요. 좀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증시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왜 그럼 미증시가 조정이 나올 거냐? 사실 지금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강달러가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저는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달러 인덱스가 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2022년에 이제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와, 이거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제 좀 긴축으로 가는 건데 그럼 강달러 되겠다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정말 많이 치솟아 올랐고 21년, 22년 이때, 그리고 고점 찍고 더 이상 이제는 뭐 달러가 그 금리가 더 오르진 않겠다. 이런 관점이 좀 생기면서 선반영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화되는 국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다시 치솟아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긴 한데 원래 상식선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안에서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가 되고, 약달러가 되는 과정 안에서 주변국들로 온기가 확산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강달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벽을 쳐둔 거예요. 미국이 벽을 쳐두고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를 미국이 먼저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주변국들로 온기가 확산되는 걸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맛볼 만큼 맛본 다음에 이제 넘겨주겠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물론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강달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만 덕을 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주변국들로 온기가 확산되는 걸 막아놓고 미국만 온기를 누리겠다. 뭐 관세 정책을 비롯해서 막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언젠가는 그걸 끝맺어야 될 때가 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국들이 이제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 혼자 그 온기를 계속 영원히 누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이라는 거는 미국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변국들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거를 미국 혼자 계속 독식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이게 국제적 왕따가 돼 버립니다. 그걸 트럼프가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온기가 확산되기 전에 미국이 좀 더 유리하거나 혹은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하자. 미국이 손해보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협상 테이블로 다시 세 판짜기를 하자고 각국의 수장들과 오너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정돈이 되면 아마 풀어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약달러 기조로 가면서 온기 확산을 누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트럼프 아직 당선돼가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정권 잡지도 않았는데, 취임도 안 했는데 지금 약달러가 된다? 그건 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전에 한번 저는 강달러 기조가 좀 지속되는 양상이 당분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 정도까지는 계속 강달러 기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다. 당분간은.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이제 강달러 기조가 되게 되면 환율 방어가 잘 안 되죠. 한국도 지금 보시면 환율 1,450원입니다.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1,450원이. 강달러가 저렇게 되는데 되기가 어렵죠.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달러가 환율이 1,450원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이탈해요. 선현물 싹 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연기금만 버티고 있어요. 뭐 개인이랑 연기금 말고는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개인이 저게 뭐 버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참 애매한 시점입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불경기예요. 이게 미국까지 결국 도미노로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내년에 4번이나 할 거 이제 2번으로 줄었다 이렇게 하면서 리스크를 보고 있는데, 저는 기준금리 인하 계속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경기가 호경기로 바뀔 때까지. 뭐 4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될 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나 종목을 우린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트럼프 정권이 되면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들.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오히려 기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한국 증시는 당분간 계속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계속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 증시가 좋다라고 좋을 것이다. 한국 증시에서 돈을 벌기에 정말 엄청난 찬스가 올 것이다라는 제가 욕을 엄청 먹는 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 한 아신지 막 5개월, 6개월, 뭐 1년 넘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두고 보세요. 새롭게 제 채널을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욕이나 댓글의 비난이 꽤 많이 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극에 달할 때쯤에 이제 드디어 한국 증시 상당히 이제 슈팅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베팅을 해야 된다?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들기 전에, 헤일이 오기 전에 물이 한번 쫙 빠져나가는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쫙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 기관들 다 빠져나가고 연기금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개인들 좀 버티고 있고. 솔직히 이제 댓글을 보니까 사실 이제 뭐 한국 주식도 이제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미국 주식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버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개인도 이미 한국 주식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예. 다 미국 주식으로 떠났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한국 증시에 이제 남아있는 투자자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 저는 거의 조만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이제 유지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관점 안에서 이제 나중에 한국 증시가 오를 거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뭐가 오를지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하잖아요. 뭐가 오를지를 이제 보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그나마 쥐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그래도 담고 있는 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뭐 오늘은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는데요. 그간 SK하이닉스를 그래도 꾸준히 담아왔어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AI 관련주고 그 다음에 AI 중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에 하드웨어에 속하는 종목이에요. 일단 AI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품이 끼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가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한 차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라는 것도 결국 AI에 있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드웨어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조금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된다.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증시 사이클 상으로는 조금 뒤처졌다. 사실 SK하이닉스는 뭐 솔직히 이제 와서 뭐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겠냐마는 23년 말이나 뭐 23년 중순 아무리 못해도 24년 초 정도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았다. 24년 초 23년 말이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는 게 맞았고 지금은 이제 차라리 AI를 보고 싶으면 소프트웨어 특히 AI라는 것도 이제는 솔직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이클상 좀 애매합니다. 미국의 팔란티어나 이제 브로드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다 분위기가 썩 그다지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진작에 좀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 올라간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 예, 뭐 한 지난달 정도부터 안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브로드컴이 최근에 이제 정말 많이 올라간 건데 뭐 17일부터는 계속 꺾이기 시작했죠. 최근 3거래일 동안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면 사실상 AI가 이제 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성장주 개념으로 혁신 관련된 산업으로 부각받고 있었던 AI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투자해 봄직해요. AI도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한 차례 기대감으로 쳤다가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바로 뭔가 좀 빛을 보기에는 애매하다. 하지만 투자 매력도는 있는 종목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브로드컴이나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다 좋은데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기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장기 투자할 거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갈 거다.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분할 매집할 거라 상관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타점이 그렇게 썩 저는 시기상으로 좋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듭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SK하이닉스는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외국인이 쓸어담은 금액 기준으로 1등 주식입니다. 일단 뭐 시총도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2등주는 이제 LIG 넥스원이에요.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각종 방산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 좋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자주 국방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타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리고 뭐 27년도까지도 실적 전망은 계속 좋게 나옵니다. 매출이나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캐파가 좀 좋아질 걸로 기대되고, 그리고 수주를 워낙에 이제 또 양호하게 따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어요. 마진율도 작년에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좀 마진율이 줄었어요. 영업이익률이 7.7%로 소폭 줄었고 순이익률도 7.58%까지 늘어나다가 6.5%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9.7%, 8%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마진율도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PER 12배, 뭐 27년 가면 10배 정도로 기대돼요. 이게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 갈지야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따내고 있는 수주를 기반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내다본다라고 하면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방산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4개 주식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은데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 이거를 이제 핵심으로 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저는 주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이 이제 네이버입니다. 이제 AI라는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에서는 SK하이닉스를 볼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저는 네이버를 가장 먼저 꼽아드리고 싶어요. 물론 카카오라는 짝꿍이 있긴 하지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이유는 카카오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분할이라는 그 이미지가 주주들에게 좀 안 좋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카카오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서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물론 카카오라는 그 기업을 놓고 봤을 땐 정말 훌륭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데 그 이미지 자체가 저는 안 좋다라고 봅니다. 네이버는 뭐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더 강세를 띌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카카오가 안 간다라는 견해는 아니에요. 카카오도 가긴 할 것 같은데 네이버가 좀 더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꾸준히 외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심지어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외인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네이버는 오늘도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후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성장세가 정말 탄력적일 거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40%대로 안정적이고요. 이제 작년에 한 9조 6천억, 재작년에 8조, 그리고 그전에 뭐 6조 8천억, 5조 3천억, 4조 3천억. 사실 2019년부터 매출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왔어요. 이익 구조도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1조 5천억 가까이 나와주는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올해 드디어 10조를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순이익은 1조에서 1조 7,500억,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내년 내후년이 오히려 뛰는 걸로 치면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그다지 많이 뛰지 않습니다. 올해가 정말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진율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 19년도에 26% 영업이익률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13% 정도의 순이익률이 나와줬었어요.
이 마진율 자체가 매출이나 순이익, 뭐 영업이익 이런 거는 외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률이 26.5%에서 22.9%, 19%, 15%, 15.8%에서 15.4% 계속 영업이익률이 19년도부터 떨어지고 있었어요. 순이익률도 뭐 13%, 18% 이렇게 가다가 뭐 9%, 10%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근데 이 떨어지고 있던 영업이익률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게 올해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보시는 분들은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 왜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마진율이 유지되고 있으면 빠지는 게 제한적입니다. 근데 마진율이 무너지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어도. 그래서 항상 매출이나 이익 늘어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게 최소한 유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방이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져도 하방 지지를 잘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튀어오르고.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 마진율도 최소한 유지해주거나 우상향을 해줘야 그 기업은 꾸준히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 볼 만한 근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드디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18%대인데 내후년에 이제 뭐 거의 20% 근사치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니까 최소한 유지하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네이버는 다시 한번 도약할 만한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9월 정도부터 꾸준하게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뭐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치고 가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AI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수익화 모델로 가져갈 것이냐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는 거기에 좀 성공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숨고르기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양인데요. 금양 이게 사실 외인 매수세가 잠깐 지난주에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종목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익 구조가 나오지 않고 있죠. 패스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이 이제 LS 일렉트릭인데요. 일단 전력 인프라는 저는 좋게 봅니다. LS 일렉트릭 역시도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우상향이고 마진율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횡보 구간을 거치고 LS 일렉트릭은 한 번 더 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에 트럼프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프라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인프라 수혜를 받는 건설기계 관련주 콘크리트 펌프까지 제가 전진건설로부터 말씀드렸는데 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결국 전력 인프라도 있고 뭐 건설기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강관, 배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시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거든요. 우리가 남북 경협 때 인프라 관련해서 좀 그 움직였던 종목들 생각하면 섹터들 생각하면 빠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있지만 사실 대장주는 HD 현대일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산일전기라든지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대표격인 이제 전력인프라 수혜주로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대비해서 많이 못 간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LS 일렉트릭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인 수급이 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12만 5천 원 깨지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기관은 팔고 있지만 외인은 계속해서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뭐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고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좀 말아 올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갔다거든요. 이것도 결국 AI를 기반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전력 인프라도. AI 수요가 많아지니까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결국 이제 전기, 전력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도 엄청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결국 거기에 해답으로 나오는 게 전력 인프라 관련주인 거고 그러다 보니 HD 현대일렉 대장주를 필두로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도 수혜를 본 겁니다.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인데, 전 트럼프 정권의 인프라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AI 관련된 전력 인프라도 분명히 또 얘기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기존에 너무 많이 또 한번 올라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막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보기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소액 정도는 투자하거나 기존에 뭐 익절하고 조금 남겨놨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팔까 말까 너무 지루해서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정도의 이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제 의견은 내년 초 정도 해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제 LS 일렉트릭도 지금 외인 수급이 상당히 들어와주고 있네요. 그 다음이 루닛입니다. 사실 이 AI에 있어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 하드웨어 SK하이닉스, 소프트웨어의 뭐 네이버 정도, 물론 뭐 카카오도 있지만 네이버를 좀 더 좋게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의료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루닛이 저는 대표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루닛이 최근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죠? 이게 이벤트라고 하긴 그렇죠. 사건이 하나 있었죠. 루닛이 이게 지금 그 임원들이 꼼수로 매각했다, 블록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루닛이라는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자체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AI, 의료 인공지능이고, 제가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진짜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꿈만으로 가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투자 해봄직한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뭐냐면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려고 하는 종목, 그런 종목은 투자해 봄직하다 말씀드려요. 루닛은 그런 종목입니다. 2억, 14억, 66억, 139억, 251억, 560억, 800억대, 1400억대로 굉장히 빠르게 튀고 있어요. 매출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상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게 루닛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놓고 본다면 모멘텀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재료 자체도 괜찮고 이게 수익화 모델로 가고 있다는 거.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왔다라는 게 투자 메리트가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기업 내부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 오너라든 임원들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그 루닛 임원들이 시간외로 이제 대량 매매를 해서 이거 블록딜이라고 얘기하죠. 지분을 처분하니까 야 이거 임원들이 대량 매매 매도를 할 정도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슈가 뜨면서 루닛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이 루닛에 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한 차례 이전에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루닛이 이때 급등한 거는 투자하기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조정이 한 차례 세게 나오고 이번 슈팅은 수익이 가시화되는 거, 이익 구조가 가시화되는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주가가 반등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등이 저는 더 건강한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투자해볼 만한 반등이라고 보는 반등이 이번 반등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이익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고 의료 AI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소액 정도로 야금야금 뭐 한 2, 3년을 두고 모아 나가서 그 이후에 한번 슈팅 나오는 걸 노려보겠다 하면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블록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루닛 개별 기업 분석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하는 거는 좀 애매하다. 블록딜 나와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고 또 말아 올리면 그때는 또 이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LG엔솔입니다. 사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나마 사볼 만한 게 LG엔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근데 LG엔솔마저 깨지고 있어요. 저는 내년 내후년 가면서 이제 LG엔솔 이익 캐파도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27년도 가면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8조 가까이 될 걸로 기대된단 말이에요. 순이익도 뭐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이 정도 수준이면.
근데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야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PER 37배면 이건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영업이익 7조, 8조 나와도 그렇습니다. 영업이익 8조가 돼도 뭐 대충 한 순이익이 한 6조 후반 나온다고 치면 그러면은 뭐 한 15배 정도 수준이 되니까 27년도를 내다보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합니다. 저평가라고까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2차 전지 중에서는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가급적이면 2차 전지 배터리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 굳이 지금 뭐 보유하고 있다면 모르겠고, 난 애초에 막 10년 20년 볼 거다 하시면 또 그건 다른 얘기인데, 사이클상 지금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LG엔솔을 비롯한 2차 전지는 굳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내년 내후년에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 근데 굳이 난 2차 전지를 워낙에 좋게 보기 때문에 배터리나 이런 거 난 꾸준히 좋게 본다. 그 중에 투자해 볼 만한 걸 찾고 있다 하면 저는 그나마 LG엔솔이 좋다고 봅니다. 이유는 테슬라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지금 친환경차 시장에 있어서 정말 도미노로 지금 다 타격받고 있어요. 트럼프 정권에서도 지금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싹 다 그냥 초기화시켜 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차 쪽 산업이 타격을 받는 거는 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고 댓글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테슬라는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가 일론 머스크를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수혜를 받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스페이스X를 비롯해가지고 테슬라 수혜를 받는 게 또 LG엔솔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LG엔솔이 낫다고 봐요. 지금 뭐 조정이야 나오고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거나 뭐 한다고 하면 배터리 중에서 LG엔솔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 다음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이게 지금 저는 LG엔솔이 추세 깨지는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은 더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저평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LG엔솔을 그나마 보시고 나머지 배터리 종목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긴 했다. 하지만 저는 위험하다고 본다. 솔직히 LG엔솔도 지금 그다지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룬이 또 기업은 좋게 보는데 타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네이버, LIG 넥스원, SK하이닉스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이나 네이버나 LS 일렉트릭은 지금 투자를 뭐 서서히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베팅을 막 제대로 들어가고 그럴 때 아닙니다. 관심 종목에 갖다 놓고 매수를 해볼까를 고민해 봄직한 거는 LS 일렉트릭하고 네이버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은 좋아도 이수페타시스 안 좋은 이슈 많았죠. 뭐 유중이나 이런 거 요즘 시장에서 이런 거 외면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투자 메리트는 딱히 없다고 봐요. 기업 이게 이수페타시스도 정말 안타까운데 기업은 정말 좋거든요. 기업 자체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그 유증을 강행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자꾸 이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는 굳이 이런 왈가왈부 시끄러운 종목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JYP 엔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이익 캐파는 계속 좋을 걸로 기대되고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29%대가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이때 30% 찍힐 때도 있었고요. 뭐 30%, 34% 순이익률 찍힐 때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29%, 18% 이렇게 찍히고 순이익률도 계속 쪼그라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도 22%로 영업이익률이 더 줄었어요. 순이익률도 줄고.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조금씩 다시 회복될 걸로 기대되는 거거든요. PER이 한 20배 정도 예상이 되니까 매출 늘어나면서 마진율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할 거로 봅니다. 다만 엔터주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선호하질 않아서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나마 JYP 엔터랑 하이브를 좋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하이브는 이제 제가 엔터주 투자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티스트 리스크인데 그 아티스트 리스크를
JYP 엔터는 아티스트들 인성 교육이라든지 뭐 그 자체적으로 막 교육을 시키는 게 좀 보여서 그런 걸 저는 좀 이미지상으로 좋게 봤던 거고, 하이브는 아예 그냥 기업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뭐 요즘 뉴진스도 하이브 산하에서 말이 많잖아요. 근데 뉴진스라는 거는 하이브 레이블 아래에 하나의 이제 계열사일 뿐입니다. 이 위에 하이브가 있고, 그러니까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이 밑으로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방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소속사에 뭐 르세라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뉴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프로미스 나인인가? 푸나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로미스 나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이브가, 저는 진짜 철저하게, 이거 너무 냉정한 얘기긴 한데, 뭐 하나 사건 터진다. 뭐 뉴진스 이번에 사건 터졌죠. 그 민희진 씨 그분을 비롯해가지고 여길 그냥 꼬리 자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나머지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정말 냉정한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뉴진스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맞는데,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이 엔터 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 아이돌이 벌어오는 돈을 여자 아이돌이 결코 이길 수 없다가 정설이에요. 남자 아이돌의 수입을 여자 아이돌이 이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유명세랑은 또 달라요. 인지도가 높은 거를 떠나서, 제가 예전에, 이건 정말 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또 엔터에 관심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스트레이키즈랑 그 다음에 남자 아이돌 그룹이죠. 스트레이키즈나 뭐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그렇고 잘 몰랐거든요. 인지도 측면에서. 오히려 아이브라든지 뉴진스라든지 뭐 이런 다른 르세라핌이라든지 여자 아이돌 그룹이 솔직히 인지도 측면에서 저는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는 보이 그룹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리포트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뭐 저는 뉴진스가 이제 만약에 빠져나가면 솔직히 기업에 득될 건 없죠. 돈 잘 벌어오고 있는 그룹이었는데 빠져나가면 솔직히 기업에서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최소한 이런 리스크가 해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또 하나 더 만들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하이브랑 JYP 엔터를 엔터 업계에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적 리스크는 주기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저는 엔터 투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물론 K-팝이 워낙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그걸 투자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어찌 보면은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격이거든요. 야, 그거 무서워가지고 지금 글로벌화에,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는 한국 엔터 그리고 컨텐츠에 투자를 안 하겠다고? 그거 너무 겁먹은 거 아니야?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야? 그런 제가 또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괜찮게 보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JYP 엔터나 하이브는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또 방시혁 그 의장 그분도 좀 더 이제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사업 구조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한전 KPS입니다.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전 KPS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고요. 부채 비율도 20%대라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얘가 이제 굉장히 안 나오고 있었는데 뭐 15%대에서 10%, 뭐 8.9% 떨어지다가 9%, 13%, 14%로 재작년부터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슬슬 우상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률도 뭐 한 11%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 14%, 11% 정도의 마진율로 이제 우상향했다라는 거, 이건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채 비율이 낮고 그 다음에 PER도 11배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전 KPS는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몇 차례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47,500원 요 근처에서.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면
뭐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돌파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이 뚫고 위로 올라가는 걸 노릴 거기 때문에 47,500원 저항 맞으면서 이 밑에서 기고 있을 때 담을 거다.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 KPS 외국인 수급 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한전 KPS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를 대장주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전 KPS 역시도 같이 수혜를 볼 만한 대표 종목이라고 보는 만큼 보통 두산에너빌리티랑 이제 묶어가지고 한전 KPS도 보시는 게 관심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협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전 KPS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묶어서 이제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화를 이제 꾀하면서 가스터빈을 이제 구축화했는데,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전 KPS의 정비 기술이나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뭐 제작사들이랑 차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따져서는 한전 KPS가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한 기업이다 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현대해상인데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 배터리나 이런 쪽은 패스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물론 사실 순이익이나 매출액 다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배터리는 지금은 투자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지 않을까. 그나마 본다라고 하면 LG 엔솔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목은 패스하겠습니다. 추세도 깨져 있고요. BNK 금융지주. 이거를 비롯해서 제가 금융지주에 대해서 하나 제 의견을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금융지주가 최근에 이제 또 정치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거 뭐 밸류 프로그램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금융사랑 지주사입니다. 근데 그걸 합쳐놓은 게 금융지주사예요. 이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섹터. 한국에서 이거 투자해서 절대 돈 못 번다가 두 개가 짬뽕된 게 금융지주사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는 괜찮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그 금융사랑 지주사를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배당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고 이제 제도 개선이 앞으로 저는 꾸준히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전 그 힌트를 어디서 얻고 있냐면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유권자들 중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유권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달라졌어요. 거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달라졌어요. 거의 뭐 주식 투자자들 얘기하면은 개가 짖는구나 수준이었어요. 이거 진짜 심하게 말하자면. 어쩔 수가 없죠. 뭐 유권자 중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별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으니까 부동산 투자자들 눈치 보기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세대는 증권 투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도 크고 그쪽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들도 지금 이제 증권 투자나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고 속도야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문명이 선진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굉장히 유의미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관점에서 주주 친화적으로 가고 배당 성향이라든지 밸류 프로그램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개선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금융지주사만큼 또 매력적인 종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사만큼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천대받았던 거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평가 받았던 데는 그 이유가 있던 것이고 근데 그 저평가됐던 이유가 해소가 되면 본래 가치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는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는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금융지주사들도 많이 움직인 거고요. 밸류 프로그램에 반응하면서 장기적으로 물론 계속 개선돼 나가야 되겠고 그 과정 안에서 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가도 출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본다라고 하면 뭐 금융지주사들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배당받으면서 10년 20년 하는 이런 투자를 막 그렇게 선호하는 투자자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금 안전지향적이고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투자잖아요. 이런 게. 저는 아직 나이도 젊고 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거든요. 이건 제가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제 성향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금융지주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단지 제가 아직 젊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제 견해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에 대한 저의 견해는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좀 조정 나오는데 뭐 정말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한국의 제도 개선을 믿는다면 투자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입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현대모비스도 있는데요. 기아와 현대모비스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에서 점유율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심지어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만 살아남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점유율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뭐 불경기가 정말 심화돼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호경기가 왔을 때도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으니까 뭐 호경기 올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세금 감면하고 돈 풀기 하고 금리 인하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구제책 내고 그럼 호경기는 올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심지어 당장에는 리쇼어링 정책이나 관세 때문에 정말 난리 나고 있는 솔직히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도 타격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안 놔둘 것 같아요. 혜택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 짓는 것도 정말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에 이거 오히려 우리나라가 희생한 거예요.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순응해가지고 가서 공장도 엄청 짓고 일자리 꽤 많이 창출했습니다. 이거 원래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그거 일자리 창출되고 내수 진작되는 요소인데 그 미국에 어찌 보면 뺏긴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걸 혜택을 안 준다? 야,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점유율 확장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저는 내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본보기가 잘못될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올라갈 거로 봅니다. 예,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이 경기 민감주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면 불경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불경기가 극에 달했을 때 망한 기업이나 어려워지는 기업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을 아예 그냥 사버리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호경기가 됐을 때 그 넓어진 파이를 기반으로 어마무시한 이익 창출을 꾀합니다. 그게 저는 현대기아차 그룹이고 심지어 그거를 미국에서 행하고 있어요. 저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아랑 현대모비스 더불어서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 상단에는 기아랑 현대모비스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들 저는 투자 해봄직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예. 그래서 자동차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약바이오, 조선, 자동차, 인프라. 그래서 자동차는 현대기아차 그룹, 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은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 괜찮다고 봐요. 그다음 이제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브레이크 걸릴 것 같으니까 말은 이제 매파적으로 했지만 행동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미국이.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할지는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과정 안에서 불경기가 심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로 보고 있어요. 행동은. 그래서 지금 심리가 무너지면서 리가켄바이오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 빨라지고 불현듯 갑자기 전 제약바이오 확 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장은 이제 리스크 있으니까 이러겠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못 샀던 종목들 정말 좋은 기업인데 못 샀던 거 리가켄보다도 아무래도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KB궁유 마찬가지 금융지주사죠.
이하 동문입니다. BNK 금융지주랑. 그리고 금융지주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KB금융을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 NC소프트. 솔직히 NC소프트 지금 외인 수급 지난주에 많이 들어온 건 맞는데 저는 이제 크래프톤이랑 W게임즈를 더 좋게 봅니다. 그나마 NC소프트는 3N, 넷마블, 넥슨, NC 이 세 개 중에서 NC소프트를 제일 좋게 보는 거지 게임즈를 통틀어서 놓고 보면 저는 W게임즈 그 크래프톤을 더 좋게 보고요. 최근에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게임즈 정도 좋게 보지 NC소프트도 나쁘진 않은데 저라면은 게임즈 투자한다라고 하면 크래프톤이랑 W게임즈 볼 것 같아요. 크래프톤도 하이브랑 비슷한데 게임도 게임 하나 망하면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개발한 거. 근데 이거를 스튜디오를 다분화해가지고 리스크를 해칭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이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인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가 이미 성공했고 이게 이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또 성장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인도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한 IP를 가지고 있고 그 배틀그라운드를 그리고 이제 신작들은 스튜디오를 다분해해서 리스크를 해칭하고 있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크래프톤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W게임즈. 자, 그 다음 또 JB금융지주인데 뭐 이하 동문입니다. 금융지주 마찬가지로 똑같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BNK 금융지주 설명했던 것 같이. 동훈하나텍 이제 동훈하나텍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시세가 안 나왔어요. 뭐 고점 한번 찍고 조정 나오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후년에 PER 10배 정도로 떨어지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우상향할 걸로 기대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 안에서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20%대로 떨어지는데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훈하나텍은 저는 정말 장기간의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후에 한 차례 정도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1,000억대에 이제 안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카메라 정밀 모터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동훈하나텍의 장기간의 횡보가 드디어 주봉상 120선 터치하는 기점이라 이거는 리스크 대비 가져가는 게 좀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120선 이탈하면 자르는 쪽으로 보고 이탈하지 않으면 25,000 내지 3만원까지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손절 낙폭은 이 정도인데 상방으로는 여기까지 열려있고 막 그 위로도 열려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 외인 수급 들어오는 관점 안에서 저는 고액을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는데 소액 정도는 건드려 볼 만한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주력으로 담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 안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애초에 지금 중화권도 그렇고 신흥국 시장에서도 고급 카메라 기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수요를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정말 좀 중요해질 텐데 자율주행 테마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 초점 기능, 뭐 AF 기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OIS,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햅틱이나 지금 라이다 센서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다 제어 칩에 관련된 성장성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투자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다. ADAS 관련된 수혜로 같이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훈하나텍은 리스크가 있긴 한데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해 볼 만하다. 그리고 예전에 한 9월 정도 몇 달 전에 자사주 취득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혈당 측정기. 여기도 이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정도? 이제 기존에는
원래 피를 뽑아가지고 당을 측정하고 이랬었는데 혈당 측정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침으로도 타액으로도 혈당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피 뽑는 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좀 선점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면 성장성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기대됩니다. 그런 관점에 동훈아나텍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대한항공인데 뭐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저는 항공주는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봐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잘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결국 호경기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대한항공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앞에 향후 한 2, 3년을 놓고 보면은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경기의 점유율 확장을 꾀한 기업 아시아나항공 인수해가지고 점유율을 우리나라 이제 원앤온리가 돼버렸어요. 대형항공사.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면 대한항공은 성장성 계속 꾸준할 것 같아요. 뭐 대외 변수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호경기가 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대한항공은 지금 늘려놓은 점유율로 충분히 이제 나중에 호경기 왔을 때 주가 상승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제가 항공주 중에서 항상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꾸준히 보세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SK스퀘어. SK스퀘어도 이제 그 이익 구조 자체가 괜찮아지고 있어서 지금 눌림목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신규 상장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늘어나고 있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진율도 정말 괴물같이 나오고 있긴 한데 SK스퀘어 역시도 지금 눌림목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 현대마린솔루션. 야, 현대마린솔루션 조정 나왔지만 또 이거 고점 뚫었죠? 예, 조선주는 계속 갈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랑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마린솔루션 나왔는데 저는 계속 움직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엔진도 있네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지금 외인 수급도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다. 대동기어도 이제 외인 수급 상단에 위치해 있긴 한데 이제 우크라제건이나 이런 것들로 수혜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근데 이 자리에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T 정도. GS건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외인 수급 상위 종목에서는 요 정도가 이제 볼만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외인 수급 상위 종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좀 느낀 바는 투자할 게 딱히 없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시장이 안 좋긴 안 좋다. 앞으로도 당분간 안 좋을 것이다.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돈이 한번 쫙 빠져나갈 것 같고 시장 한번 무너질 것 같다. 이거는 한국 증시 마찬가지. 미국 증시는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정 나올 거로 보여. 이미 뭐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는 조정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게 또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다, 미 증시는. 그래서 이 증시 조정이 미국 증시 조정이 얼마나 단기간에 마무리될지 아니면 얼마나 길어질지 이걸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한번 무너질 거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무너진 만큼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잘 유지하시면서 현금 확보 잘 하시고 지금 연기금이 방어하고 있고 뭐 그 외환 보유고를 써가면서 방어하고 있긴 한데 환율 방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1451원이에요 지금. 1500원 이제 가겠어요. 환율 1500원 이제 뭐 목전에 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막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냥 한번 무너졌다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각별히 주의하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 아닙니다. 절반 정도의 현금 그리고 가급적 많은 현금을 계속 꾸준히 쌓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수익 실현 잘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매도할 필요 없는 종목을 막 매도하지 마시고 조선주도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휴젤이나 뭐 파마리서치 이런 애들도 요즘 분위기 좋더라고요. 굳이 매도할 필요 없는 걸 매도하지 마시고 익절 적당히 할 만한 거 익절
적절히 하면서 현금 확보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 시장 자체가 정말 중요해진 시점이잖아요. 실시간으로 내가 도움 받으면서 계속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뭐 비밀번호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개인정보 내야 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드나들고 하시면서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장중에 시황도 계속 잡아드리고 교육자료 올려드리고 제 거 검색식도 무료로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와서 무료로 다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따라와가지고 도움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작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